저는 22살에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은 중상층으로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지만 늘 1등만 하는 언니와 터울이 많이 진 남동생 사이에서 저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며 자랐죠. 사실 자라면서는 그 미움의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는 언니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등등 제 스스로 미움받는 이유를 찾아 달았습니다. 올해 49인 제 또래분들은 둘째는 원래 그래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자식을 원래 미워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 이유 없는 미움의 해답을 저는 지금도 찾지 못하니까요. 어른이 되면 찾을 수 있겠지 희망을 품었던 건 나의 친엄마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였거든요. 이만하면 남들이 말하는 둘째의 서름 그 이상이죠. 6.25 시절도 아니고요. 성인이 돼서도 저는 제 친엄마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부모는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저는 꿈도 미래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보다 넓은 사회로 하루빨리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정도였어요. 공부에 크게 인연이 없었던 제 주변 또래 여자애들은 주로 간호대학이나 유아교육 쪽으로 갔고 저는 싫어하는 것 빼니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호텔 조리 쪽을 간다기에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던 저는 무턱대고 같은 과를 넣었습니다. 수도권 소도시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전문대학이었습니다. 안녕? 누구? 나는 이번에 A반 지준영이야. 안녕? 왜 이렇게 당황해하지? 이름이 뭐야? 주희원. 주희원? 이름 이쁘네.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중성틱한 게 이쁘다. 소희 못 봤어? 소희? 아, 최소희? 너 최소희랑 친구구나. 나도 소희랑 OT 때 친해졌는데 넌 왜 OT 안 왔어? 기억이 안 나. 특이한 친구구만. 아무튼 시간 되면 좀 이따 저녁 같이 먹을까? 수업 끝나고. 그래. 저는 집안에서 구박을 받고 자랐지만 딱히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죠. 처음 본 그 남자애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아무와도 잘 지내는, 이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너 어제 지준형이랑 맥주 마셨다며? 오... 그런 거 아니야. 딱히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배도 고플 것 같아서 오케이 한 것뿐. 지준형 잘생기지 않았어? 뭔 얘기했어? 잘생기긴 그냥 그렇던데? 그냥 걔가 워낙 말이 많아서 나는 듣기만 한 듯? 지준형이 말이 좀 많기는 하지. 완전 이 학교 지방령처럼 오만 학과 오만 애들 남녀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도 걔가 먼저 말 걸어서 친해졌잖아. 또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인기도 짱이야.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웃기시네. 그런데 지준형이 1대1로 밥 먹었다는 소린 처음 들어.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못하러 걔가. 그치? 됐어. 난 관심도 없어. 야, 네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하던 니네 가족한테서 벗어났는데 대학생활 마음껏 즐겨야지. 우리과 킹카랑 CC하면 대박이다. 모르겠다. 난 별 관심 없어.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는 이름난 킹카였습니다. 곱상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참 나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죠. 친구 소희에 의하면 그 남자가 단둘이 밥을 먹은 건 또 처음이라고 하니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의미부여 따윈 않겠다며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아마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집이 너무 싫어서 잠시 저 좋다는 애와 사귀자는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가둔 것뿐 별 감정은 없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의 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 그게 인정욕구를 벗어난 무기력으로 자리 잡은 지 너무 오래됐던 거죠. 그 시간이 오래되면 타인에게 별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희원,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웬 영화? 닥터봉이라고 김혜수 누나 나오는 건데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김혜수 누나? 이젠 연예인도 네 누나냐? 나이가 나보다 위니까 누나지? 코미디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시간 돼? 소희도 간대? 안 물어봤는데? 그래? 왜? 왜긴 왜야? 너랑 보려고 너한테 묻는 거지. 소희가 너랑 한 몸이냐? 아, 그건 아니지. 참춘 특이하다니까. 시간 돼, 안 돼? 스케줄 좀 보고 연락해줄게. 알았어. 다음 수업 시간 때 말해줘. 준영이의 행동은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다기보다 늘 행동이 담백했거든요. 그 행동에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게끔 자연스럽고 편안한 어디에서든 원래 있었던 그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야, 생각보다 난 재밌던데. 넌 어땠어? 나도 재밌게 봤어. 배도 고픈데 포차 가서 소주 한잔 할까? 배고픈데 무슨 소주야. 난 술 잘 못 먹는데. 비도 부슬부슬 오는 게 분위기가 딱 좋잖냐. 난 자취하면서부터 밥 따로 먹고 술 따로 먹는 게 돈 아깝고 시간 아깝더라. 안주 먹으며 배 채우면 되는데 굳이 왜 밥 따로 술 따로 먹냐고. 너같이 술쟁이들한텐 그렇겠지. 싫어? 아니, 가자.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이미 어두컴컴해져 있더군요. 낮 동안 눈부셨던 하늘이 남은 빛을 쥐어짜듯 까맣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별하는 모든 순간이 아쉬운 듯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차갑지 않았어요. 역시 누가 뭐래도 청춘은 청춘이었습니다. 나이가 주는 청춘, 우울했던 20년을 겨우 벗어난 저도 청춘이었던 거죠. 처음으로 준영이에게 자의로 목소리에 힘을 줘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자. 야, 이거 맛있다. 처음 먹어보냐? 여기 맛집인데 처음이라니 원. 난 어른 돼서 제일 좋은 게 이걸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어릴 땐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 왜? 이런 포차에서나 파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고 사줬겠어? 아, 그렇기는 하다. 넌 이과를 왜 온 거야? 되게 못하던데. 뭐? 맞잖아. 부엌칼 한 번 잡아본 적 없어 보이던데. 그냥 성적은 바닥이고 갈 곳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우리 과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난 이과를 엄청 오고 싶어서 온 건데. 우리 학교가 그래도 전문대 중에선 조리과로 제일 알아준다고. 아, 무시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못 가는 성적이었다는 소리고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없기는 했어. 그냥 일반적인 사회통념적 부모님. 사회통념적 부모? 그런 것도 있냐? 내 부모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왜 자꾸 물어. 그냥 갈 데 없어서 온 거야. 소희가 호텔 요리사 되고 싶어 했거든. 희한하네. 친구 따라 연예인 되는 꼴은 봤지만
친구 따라 직업까지 정하다니. 그런데 넌 왜 자꾸 나한테 영화 보자 밥 먹자 그러는 거야? 오, 네가 그런 질문을 대놓고 할 줄 아는지 몰랐네? 내가 너보다 내성적일 뿐 말을 못하는 타입은 아니야. 어디 가도. 하고 싶은 말은 하는 편이지. 너 묻지 않은 얘기도 잘하는구나? 이씨, 물은 질문에 답이나 해. 다른 애들보다 네가 편해서. 뭐가? 내가 소희처럼 활발한 것도 아니고 딱히 다정하지도 않은데? 그 점이 좋아. 편해. 질문도 없고 괜한 오해도 안 하고 나의 친절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귀찮게 안 굴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꼭 귀찮게 안 구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봐야 하나? 귀찮게 구는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면 되지 않나? 그렇네. 그러기엔 또 너무 외로운가 봐. 그렇군. 소희의 예상처럼 준영이는 저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뭔가 더 편안해지면서도 묘하게 아쉽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해 보여서 좋더군요. 그렇게 지내던 중 첫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했지만 알바와 실습을 한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준영이도 무슨 이유에선지 본가에 가지 않았고 친한 무리 중에서는 두 사람만 학교 근처에 남았죠. 학교 앞에 식당들은 왜 다 문을 닫은 거야? 진짜. 그러게 먹을 게 없네. 내 자취방 갈래? 네 자취방? 볶음라면 내가 개발했는데 그거 만들어줄게. 그게 뭔데? 나 매운 건 못 먹어. 완전히 맛있어. 가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준영이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지만 한 번도 간 적은 없었어요. 그날 우연한 기회에 준영이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고 라면만 먹고 온다는 게 이런저런 얘기로 밤늦게까지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음악을 들었죠. 너 술 많이 늘었다? 그런가? 나 지금 많이 마셨어? 너 지금 소주 한 병 반 넘게 마셨어? 혼자. 정말? 더 마실 거야?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이 노래 좋지. 너 키스 해봤어? 키스? 아니, 나랑 해볼래? 싫어? 아니, 너무 취했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했던 거겠죠. 그날 준영이와 저는 그만 첫 키스 이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저는 제가 3개월째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뭐? 조용히 해. 다 좋은데 생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임마. 어쩌지? 걱정부터 하지 말자, 일단. 임신이면 어쩌지? 너 준영이 많이 좋아해? 모르겠어. 미치겠네. 준영이는? 그것도 모르겠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말 토요일 소희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를 향했어요. 임신 8주입니다. 어떡해 이제.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방문할게요. 선생님. 야, 가자. 제 나이 20살에 아이를 가진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른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미성숙했고 무엇보다 저는 결혼이고 자식이고 그런 남들이 어릴 때부터 한 번쯤 다 하는 그런 가족을 꾸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으니까요. 준영이한테
일단 상의를 해야지. 8주면 얼마나 큰 거지? 몰라. 심장까지 다 만들어진 거지 뭐. 심장이 뛴다는 거지. 아씨,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 자식 자취방에 가. 그 새끼가 먼저 그런 거지. 나쁜 놈, 씨. 어쩌지? 너희 집에서 난리 나겠지? 안 그래도 나는 없는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난리 나겠지. 자기 얼굴에 먹칠하게 된 거니까. 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중에 전문대 간 것도 나밖에 없고 혼전 임신한 케이스도 없으니까. 이 생각은 어때? 만약 준영이가 나 차고 하면 결혼할 거야? 그래도 나도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겠어? 그럼 묻재. 일단 나 혼자 선택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준영이한테 말해봐야겠다. 그래, 나한테 꼭 알려줘. 어떻게 됐는지? 저는 더 미룰 거 없이 준영이를 만나서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쩌지? 나 차. 뭐? 나 차고. 자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장난 아닌데? 내가 아무리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너를 죽이려고 들 거야. 괜찮아. 나 살자고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잖아. 네 자식? 징그러워. 너답다. 이겨내보자, 우리. 어딘가 개인주의 같았던 준영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치 준영이 하자는 대로 순응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전 준영이를 안 처음 그때부터 제 의지보다는 그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수동적이었던 삶이 그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그의 선택이 폭력적으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 모든 게 그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지만 그는 늘 너는 어때? 싫어? 라고 물었으니까요. 우리 집안에 혼전 임신이란 없고 더러워서 너랑 더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썩 꺼져. 저 새끼 데리고. 여보, 너무 그러지 말고. 얘들아, 너희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너희 20살이잖아. 이 여자야, 딸년을 어떻게 단둘이 했으면 이 지경이 났냐고. 더러워. 당장 다 안 내쫓을 거면 당신도 쫓겨날 줄 알아. 아버님, 제가 아직 어리지만 희원이와 아이와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 더러운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나는 너 같은 자식이고 사위가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자, 준영아. 가자고. 나도 이런 집구석 싫어. 내 자식이 저런 할아버지한테 나처럼 차별당하며 크는 거 볼 수 없어. 내 선에서 끝내야 돼. 뭐라고? 인연이!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제가 잘 자랐겠어요? 그래도 제 선택에 저는 책임질 거라 당신과는 달라요. 싸질러 놓고 이유도 없이 늘 업신여겼던 당신과 달라요. 당신과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저는. 내 자식에게 당신과 다른 부모가 될 거예요. 저는 준영이의 팔을 잡고 엄마의 만류에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지만 20년간 잘 울지도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박하사탕을 문 것처럼 마냥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한테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해. 그래도 부모님께 한 번 더 말해보자.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10년 후에 남자를 데리고 갔어도 똑같았을 거야. 나는 늘 생각했어. 자식은 낳기 싫다고. 남편은 더더욱 갖기 싫다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릴 때 나처럼 차별당할 거니까. 언니 남편과 자식에게. 그건 정해진 미래였어. 나는 언제든 오늘 같은 일을 겪었을 거야. 저는 집과 연락을 끊고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저희 집에 허락을 못 받은 터라 준영이의 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는 부모님께 말을 해서 지원을 받자고 했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영이는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와 살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지내오며 등록금 등을 지원만 받았다고 하는데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부담 주기 싫었어요. 이건 제 이기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그해 겨울 우량아를 낳았어요.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굉장히 컸고 그런데 딸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했어요. 다행이었죠. 준영이는 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했고 저도 만삭 때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배려를 잘해주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살림에 보탰습니다. 대학가 자취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자 쫓겨날 뻔하기도 했고 저희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대학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1급 호텔에 취업했어요. 워낙 실력도 센스도 좋았고 성실했거든요. 수지가 이제 18개월인데 정말 큰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이 정도면 큰 건가? 나도 잘 모르지만 36개월은 돼 보인대. 동네 아줌마들이. 우와, 건강하면 좋지 뭐. 우리가 좋은 것도 못 먹이는데. 더 잘 커라, 내 딸. 시크하던 네가 딸바보가 됐네. 그러게, 최고 예쁜 내 딸. 준영이는 법적으론 보호자가 없고 자식이 있는 상태였던지라 군대를 뺄 수 있었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지를 위해. 수지는 우리에겐 정말 보물 같은 딸이었어요. 수지가 특별한 아이란 걸 눈치챘을 때는 유치원에 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정말 만 6살이 맞나요? 그럼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수지가 일단 다른 애들보다 큰 것도 큰 건데 힘도 너무 세요. 힘이요? 전 잘 몰랐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첫 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지 힘이 넘쳐서 얼마 전엔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저희가 너무 놀래갖고. 네? 철봉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유아용 철봉이긴 한데 이게 좀 높아서 쓰는 애들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철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또래 애들이 하는 건 다 지루해는 눈치고요. 애는 너무 착해요. 아, 이외에 혹시 또래 애들을 너무 괴롭히고 그러는 건 없나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성숙해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이요? 남편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수지는 또래 애들보다 20cm 정도 키가 더 컸고 무엇보다 힘이 굉장히 셌어요. 병원 갈 형편이 안 됐고 당시만 해도 그런 걸로 병원을 간다는 게 너무 생소했죠. 나도 어릴 때 또래보다 컸대. 단체 사진 보면 내가 제일 컸더라고. 나중엔 비슷해졌지만 빨리 크는 애들이 또 나중에 안 크잖아.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또래 애들을 괴롭히거나 하진 않는다니까. 그리고 힘세면 좋지.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그치. 수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턴
여러모로 다 잘해서 어디를 가도 대장질을 했습니다. 힘이 센 건 물론이요. 또래에 비해 뭐든지 빨랐고 운도 굉장히 좋았어요. 한 번은 동네 큰 마트가 생겼는데 거기서 오픈 기념 이벤트로 뽑기 이벤트를 했어요. 1등이 세탁기였는데 아이와 저희 부부 셋이 각각 뽑았는데 아이가 1등에 당첨됐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작게는 동네 문방구 뽑기는 물론이고 경품이랑 경품은 다 걸렸어요. 길에서 10,000원짜리를 주워오는 일도 허다했죠. 사실 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수지가 천운을 타고났다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수지가 아팠어요. 아이 학교에서 다 같이 소풍을 갔는데 그 반 애들이 탄 차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집을 나서자마자 고열이 나고 배가 아파서 소풍을 못 보냈고 저희 아이만 사고를 면할 수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아이의 이유 없는 고열 복통은 싹 사라졌어요. 저희 부부는 미신이나 종교가 없었지만 수지가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중학생이 되었고 더 힘이 세졌습니다. 그전까진 그냥 또래보다 힘이 좋구나 정도였는데 남편보다 힘이 세졌어요. 엄마 아빠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내가 들어줄게. 네가 이걸 어떻게 들어? 나 힘 엄청 세잖아. 알지? 봐봐. 남편 없을 때 5단 서랍장을 옮길 일이 있었는데 수지가 번쩍 들어 옮기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이걸 당신이 혼자 어떻게 옮겼냐며 자신이 드는 신용을 했지만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숨겨진 괴력이었죠. 사실 이렇게 괴력이 생기다 보니 아이가 거인처럼 키가 크고 근육이 생길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했어요. 168 정도에서 멈췄죠. 여자치고 큰 편이었지만 날씬하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몸도 호리호리한 편이었고요. 수지는 사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공부도 잘했어요. 남들보다 특히 수학을 월등히 잘했고 리더십도 강해서 선생님들의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수지는 무난히 자신이 원하던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을 못 시켰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으로 키웠어요. 남편도 어린 시절 부유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부모에게 컸던지라 결핍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딸아이가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보. 응? 나는 그래도 엄마랑 연락하잖아. 엄마가 수지도 희원이도 이뻐하고. 잘 볼 순 없지만. 너희 집에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수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을 것 같고. 나야 외동이지만 이모 삼촌도 있는데. 아빠 아프대. 진짜? 어디가?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대장암 걸렸대. 무슨 말이 그래? 저는 결혼 2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외에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어머니는 워낙 가부장적인 아버지 등살에 몇 번 통화를 한 거 외엔 본 적 없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결핍을 가지고 살게 된 것도 어머니의 방관도 한몫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더 그랬어요. 부모님 때문에 저는 형제들의 결혼식도 가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세월이 지나도 저와 연락하는 것 자체를 눈치 보는 엄마도 계속 미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부모님 나이가 됐는데도 말이죠. 철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전 잘 털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남편분이 지금 위급하세요. 여기 동원병원입니다. 네? 수지가 25살 되던 해 남편이 오중충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죽은 거 아니죠? 죽은 거 아닐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남편이 죽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딸 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때려치울 정도로 모녀가 깊은 시름에 잠겼고 집안은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먹지도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수지 봐서라도 일어나야지. 이제 와서 이제야 찾아왔네. 미안하다, 희원아. 왜 내가 엄마처럼 남편을 잃으니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서 위로라도 해주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엄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와서. 내 딸 이제 시집갈 나이야. 미안해. 엄마도 자신이 없었어. 처음엔 네 아빠가 너한테만 그런다고 생각을 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겠지. 그냥 네가 좀 모자라서 덜 예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뭐가 모자랐는데? 언니보다 공부를 못하면 모자란 거야? 미안하다. 몇 번이고 니네 사는 곳에서 기다리고 밖에서 보다가 돌아간 적도 많아. 나중엔 못 보고 지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자신이 없었고 네 아버지가 계속 아파서 간병하느라 엄마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락 못했고 이제 와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데 네가 잘 산다고 해서 그래도 안심하고 애들한테 근황 들으며 지냈는데 지금 네가 4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까지 잃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혼자 두니? 내가 아빠도 죽을 때가 되니까 너한테 미안해 하셨어. 뭘 미안한데? 20살에 애 가져서 남자랑 살림 차리고 집이랑 영 끄는 건 난데. 그래도 너를 좀 더 보듬었어야 됐는데. 너는 잘 살고 있느냐고 궁금해하셨어. 듣기 싫다. 아마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이 저를 차별했다고 생각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혼자 삐뚤어진 아이. 다른 자식들은 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는데 혼자 삐뚤어진 생각에 갇힌 아이. 내성적인 아이. 그러다 사고치고 집까지 나간 아이라고 여기시다. 괘씸해하시면서 나중엔 그래도 자식이라고 보고 싶어 하셨겠죠. 엄마도 그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상실감에도 엄마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내 세월이 좋은 거 많이 못 챙겨준 우리 수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매일 찾아와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받아주지 않았지만 엄마는 계속 찾아와 저희 모녀를 살폈고 방 안에만 있던 수지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게 됐고 이후 세 모녀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이 다 씻기진 않았지만 늘 제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하는 고개 숙인 노무를 저버릴 수 없었고 수지가 할머니를 많이 따라 산 결정이었죠.
그래요. 엄마가 무슨 죄겠어요. 경상도 집안에 가진 것 없이 시집와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댁 눈치 보며 힘들게 자식 셋을 키운 엄마. 당시 40 중반이었던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던 중 수지가 다시 취업을 하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수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네가 무슨 결혼? 남자친구가 있었어? 처음 듣는 소린데?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남잔데 집안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야.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몇 살인데? 나랑 10살 차이나. 수지와 10살 차이면 저와도 10살 차이였어요. 뭐라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엄마랑도 10살 차인데. 그건 엄마가 나를 일찍 가져서 그런 거고 보통 집에서는 친정부모와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지. 그렇긴 하지만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들고 나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싶어. 수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아이였고 뭐든지 안 가르쳐줘도 잘하던 아이였죠. 운도 좋고 힘도 좋고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것만 아니면 시련은 딱히 없는 천운을 가진 아이. 그런 내 딸이 고른 남자라면 믿을만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교수를 했다고 하니 못 배운 우리보다 잘 가르치며 키웠겠지 생각했고요. 그래도 수지가 25인데 너무 이르지 않니? 대학도 졸업했고 남자도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집안도 좋대. 교수 집안이래. 나같이 안 살 거니까 걱정 말어. 수지는 어릴 때부터 천운을 타고났어.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나랑은 달라 아주. 그래? 엄마는 저처럼 수지가 얼마 사귀지 않은 남자와 또래에 비해 일찍 시집을 가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만류하는 분위기였지만 자라면서 뭘 해준 적 없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는지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늘 걱정이 많은 엄마를 보니 맞다. 엄마라는 건 저런 것이지. 저는 엄마의 역할에서 다시 걱정거리 딸의 역할이 된 것처럼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사위는 좀 무뚝뚝했지만 수지가 좋다고 하니 시집을 보냈고 한동안은 집에도 자주 와서 결혼 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어딜 내놔도 똑똑했던 딸이라 저는 수지가 어른이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많이 의지했던 아버지를 잃고 아이가 덜컥 결혼을 선택한 건 아닌지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의 인생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가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4개월이 넘어가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 수지랑 연락해봤어? 아니, 연락이 요즘 잘 안 되던데? 시댁에서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눈치 보이겠지 싶어서 먼저 연락 안 해봤는데. 왜? 수지 무슨 일 있대? 나도 시댁 어른들 모시고 사니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재촉하진 않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예 문자를 안 보내?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은 없거든. 이상하네. 집이 어딘지는 알지? 주소는 아는데 찾아가 본 적은 없지. 아무래도 어른들 계시니까. 지금 윤서방은 연락 안 되니? 아니, 윤서방도 연락이 안 돼. 사실 윤서방이 무뚝뚝하니까 따로 연락을 한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수지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으니까
어제 윤서방한테 문자 넣어봤거든. 그런데 윤서방이 확인을 하고도 답을 안 하더라고. 전화를 해보지 그랬어. 그럴까? 지금 해볼까? 엄마 말을 듣고 수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수지는 꺼뒀고 윤서방은 안 받아. 이상하네.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그래, 요즘 뉴스 보니까 연락뜸하면 찾아가 봐야 된다더라. 우리 가보자, 그 집에. 왠지 불길했어요. 가족 단위로 사니까 뭔 일이 생겨도 연락이 안 닿을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두 사람 다 연락이 이렇게 안 되다니 가슴이 서늘해졌죠. 그런데 다음날 수지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나 여행 다녀오느라고. 여행? 전화 좀 받아봐. 아니야, 나 지금 좀 바빠서. 조만간 내가 내려갈게요. 편할 때 전화 한번 해. 걱정했어, 할머니도 엄마도. 네. 엄마, 수지가 여행 잘 다녀왔다고 연락이 왔네? 그래? 괜한 걱정을 했네. 여행 가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해외라도 다녀왔나 보다.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갔지? 으이구, 너도 엄마 다 됐네. 뭘 그런 걸 다 일일이 말해. 엄마 된 지는 25년 전이고요, 할머니. 아유, 아무튼 다행이다. 다음 주에 니네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고 했잖아. 근데 수지한테 가볼까? 그게 벌써 다음 주인가? 그러자 그럼. 언니를 만나러 서울에 왔고 그 전날에도 수지에게 미리 연락을 했지만 또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야,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연락 안 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야? 야, 혹시 모르잖아. 너 사유가 결혼 후에 따로 내려온 적도 없다며. 둘 다 바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애 목소리는 괜찮디? 목소리를 들은 적은 결혼 후에 거의 없어. 몇 번 혼자 내려왔을 때 빼고. 뭐? 그건 또 이상한데? 전화통화할 시간도 없이 바쁜 게 말이 되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그 집 앞에 한번 가볼까? 주소 있잖아.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닿지도 않는 걸 뭐. 주변에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벨 눌러보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불편하면 들어가지 말고 집에 잘 있는지 없는지라도 보면 되잖아. 주말이니까 어디 나가지 않았을까? 너 왜 이렇게 아니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나중에 욕먹더라도 과하게 걱정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땐. 그래. 한번 가보자.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선물이라도 주고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 뭐. 그래. 내가 갈비 세트 사줄게. 집에 사람들 다 있으면 전해주는 척하고 전달만 하고 오면 되잖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수지가 전에 알려준 주소를 들고 엄마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여긴가 본데? 집이 엄청 크네. 단독주택이라 경비실도 없고 벨을 눌러봐야겠다. 그러네.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엄마는 네 언니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벨 눌러보자. 잠시만. 수지한테 한번 더 전화해볼게. 이미 날이 저물고 있어서 이게 맞나 끝까지 걱정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 다 같이 사는 집인데 제가 과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다시 한번 딸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데 어둠 골목길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엄마가 실컷 때려.
여기 뺨도 때리고 저기 다리는 지지 밟아버려. 그래, 내 인연을 아주 지지 밟아놔야지. 찍소리를 안 하지. 어디 감히 치까짓게 우리 집안이랑 치까짓게 맞냐고. 급도 안 맞는 걸 장난감이나 하라고 들여놨더니 귀여울라? 응? 아, 엄마, 이쪽도 때리란 말이야. 입술도 터트려버려, 이씨. 아까 나한테 저 입으로 까불어 제꼈다니까, 이씨. 그만하세요!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른 척해. 저 집안 사람들 흉기 들고 우리 집에 보복할지도 몰라. 지난번에도 찾아왔더라니까. 도와주세요! 입 닥치라고, 씨. 너 우리 큰삼촌이 경찰 구위급인 거 알지? 경찰 불러도 똑같아, 어? 이년아,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 떨어지라고. 얘가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데 왜 자꾸 이혼을 못하겠대? 침 싸갖고 꺼지라니까. 이혼만은 안 돼요. 그냥 저를 때리세요. 몰려있던 사람들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 목소리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여름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 차림으로 지 남편과 시모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에서부터 두드려 맞았는지 골문 상처 위에 붉고 푸른 멍이 겹겹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맡고 있는 수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지야! 할머니, 여길 어떻게... 이 할망구는 또 누구야? 같이 두드려 패자. 몰라, 그 인연 끊었다는 외할망구인가? 왜 왔어, 당신은? 네가 곳에 꼬질렀냐, 어? 이 못된 사람들 봤나?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야! 해봐, 이 할망구야, 어? 이 동네 사람들 다 신고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알아도 눈 감고 있는 거야. 여기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 봐봐, 어? 사위의 말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홍해 가르듯 자기 가던 길을 갔고 저는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턱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사위 말처럼 구경하던 사람들은 양심에 찔렸는지 갑자기 바쁜 척 사라졌고 딸의 시어머니와 사위는 우리 엄마까지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아이고 왜 이러나 도와주세요. 사위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 엄마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들이마신 후 정신을 차리고 제 엄마와 딸을 때리는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힘에 못 이겨 내동댕이 쳐지고 수지에게 소리쳤어요.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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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네가 막을 수 있어. 수지야, 막고만 있지 말고 너도 때려! 그랬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괴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가 지난 후 평범하게 여고생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그 힘이 남들에겐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힘을 잘 쓰지 않았고 이후로 공부만 했으니 사실 힘을 쓸 일도 없었죠. 저는 제 딸에게 남들과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생각했고 수지에게 소리쳤던 겁니다. 그러자 수지는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두 모자를 들어 내동댕이 쳤고 말 그대로 개작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나중에 여자가 미쳤나, 이씨. 너도 죽어봐, 이 새끼야. 감히 우리 할머니를 때려? 아이고, 이년아. 다 늙은 시미를 패?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이혼만은 안 하려고 한 건데. 지져봐, 어? 수지는 감추었던 천하장사의 힘으로 시모와 사위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었을 때쯤 저희가 말려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전치 10주 이상이 나왔지만 수지가 그동안 모아둔 외도와 가정폭력 증거 때문에 합의이혼으로 끝냈어요. 4개월의 시간이었지만 마음고생, 몸고생, 힘들었을 어린 딸을 생각하니 이대로 합의해준 게 아쉬웠지만 그들도 워낙 많이 다쳤고 수지가 그들의 돈을 받기도 싫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꽤 있었기도 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래, 잘했어. 우리 집도 살 만큼 사는데 수지 네 마음만 편하면 됐다. 그래. 그런데 왜 지금껏 참고 살았어? 나는 네가 좋은 사람, 좋은 집안이라고 해서 걱정됐지만 믿고 시집 보낸 건데. 아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고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처음엔 너무 잘해줘서 나이도 많고 아빠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결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처음엔 폭력을 쓰진 않았는데 대학 동기라던 여자와 이미 살림을 차렸더라고. 나랑 결혼 전에. 그런데 그 여자가 돌싱이라 시댁에서 반대를 했고 홧김에 나랑 결혼한 건데 외도 사실을 걸린 이후론 아예 막가파로 행동하는데 나중에 시무까지 함께 나를 괴롭히더라고. 엄마랑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고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가 미안하다. 더 알아보고 천천히 결혼시켰어야 됐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빨리 찾아왔어야 했어. 네가 얼마나 아팠어. 응? 얼굴이 이게 뭐야. 그렇게 우리 세모녀는 다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상처가 많은 세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살고 있어요. 아직은 힘들고 잠도 잘 못 자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져요. 딸을 보며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겪었을 고통도 다시 느낍니다. 우리 세모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엄마도 저도 제 딸도 하루빨리 자신이 오랜 세월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